매력. 돈과 도덕.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프란츠 아시시, 마르크스, 요한 바울 2세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다음 질문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돈에 대한 욕구를 과연 도덕적으로 내세우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고 대답한 소수도 있었으나 거의 대다수는 돈과 돈의 영향력에 열광했다. 한쪽에서는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상당한 매력을 느꼈다. 소포클레스는 돈에서 악의 형상을 찾아냈으나 내가 좋아하는 에밀 졸라는 그의 소설 돈에서 왜 돈이 모든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가? 라고 물었다. 객관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다. 그 판단은 철학적인 견해와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구를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의로움을 가장한 질투가 불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여타 정의들이 많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에 대한 욕구는 바로 경제적 진보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력과 성실성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 아마도 철학자 중에는 돈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500년 전에는 없었던 컴퓨터, 텔레비전, 자동차가 오늘날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가?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우리가 반드시 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학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진보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덕분에 93세인 지금도 나는 13번째 책을 쓰면서 행복해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돈에 대한 욕구를 토대로 형성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이것은 사기다. 그러나 너무도 바람직한 사기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크기는 하지만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케이크, 즉 자본주의와 작지만 공평하게 나눠진 케이크, 즉 사회주의. 그러나 공평하게 나눠진 케이크의 각 조각이 커다란 케이크의 가장 작은 조각보다도 작다면 당신은 어느 체제를 선택하겠는가? 그 선택은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 세계가 선택한 것은 큰 케이크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인간의 본성에 보다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주의 역시 돈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6년에 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간 적이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열풍이 뜨거웠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오가는 대화의 주제는 오직 돈이었다. 누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가 문제였다. 거기서는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사람이 작곡 분야에서 성공을 했고 어떤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며 또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화학자가 되었는지 등등.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미국의 분위기보다 훨씬 내 마음에 들었다.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누구도 돈에 대해 말하지 않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그들은 돈을 소유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않는 편을 택했던 것이다. 돈.
자유세계의 가치 척도. 돈을 소유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물론 다르다. 돈을 소유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통장을 늘어놓고 잔고를 더해본다. 또 어떤 사람은 예쁘고 비싼 물건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으면서 생각만 한다. 그들은 돈의 효력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한 친구는 돈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지갑을 어루만지면서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수표에 응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체험하곤 한다. 다른 친구는 정산을 할 때마다 돈의 여유가 있으면 리비도가 샘솟는다고 한다. 돈이 얼마가 있는지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삶을 즐기고자 한다. 그들은 메뉴판을 들여다보지만 않고 실제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한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디플레이션 속에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지식인이며 헝가리의 하인리 하이네만이라고 불리는 시인 요세프 키스이다.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키스는 생활 보조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 도중 고급 식료품점에서 너무도 맛있어 보이는 파인애플을 보았다. 그는 주저하면서 물었다. 얼마요? 100포린트, 헝가리 화폐 단위입니다. 너무 비싸군. 키스는 아쉬운 발길을 돌려 은행으로 갔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유혹을 떨칠 수 없어서 결국 그 파인애플을 샀다. 그런데 마침 그 은행 지점장도 오전에 그 파인애플을 보고는 오후에 사려고 그 상점에 갔다. 그 과일은 이미 키스 씨가 사갔는데요. 아, 그래요? 하고 은행 총재는 돌아갔다. 다음에 키스가 다시 은행에 들러 생활보조금을 찾고자 했을 때 은행 지점장이 위원으로 있는 감사위원회의 한 사람이 와서 그에게 비아냥거렸다. 이봐, 시인 양반. 당신이 우리한테서 100포린트를 빌려가서 그 돈으로 파인애플을 샀단 말이지. 위원님, 100포린트를 빌려주지 않았다면 파인애플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난 도대체 언제 그걸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힘과 지위를 상징한다. 돈은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기꾼이나 질식꾼이 들끓게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기도 하고 기생근성을 가진 사람이 꼬이게 하기도 한다. 그들 모두는 돈에 매료되어 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다른 것들을 매료시킨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돈은 육체적인 장애, 흉한 외모 등 어떤 것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다. 또한 돈은 야망은 있지만 보잘것없는 신분이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 돈은 그들에게 명망 있는 가문의 명예를 대치해 준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돈은 의학적 보호, 건강, 수명의 연장을 의미한다. 나는 나이를 먹으면서 돈의 이러한 장점에 비중을 더 두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돈은 건강 다음의 특권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돈이 없으면 벌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지출을 위해 돈을 벌기도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고 했다. 몇몇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단지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삶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단순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올바르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회전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그러나 지는 것도 꼭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의 진짜 즐거움은 돈이 아니라 스릴이나 긴장감을 느끼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문인이나 예술가들에게 돈은 작품이 얼마나 인정받는가를 재는 바로미터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부자가 된 화가, 소설가, 음악가들을 자주 본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이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해 최고의 값을 받으려고 한다. 내 책이 잘 팔릴 경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단지 10%의 인세 수입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인세의 10배나 되는 값을 지불하고서도 이 책을 사려는 독자들의 태도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위대한 여배우 릴리 다르바가 한 말은 돈의 가치를 잘 설명하고 있다. 자, 앙드레 씨, 저는 지금 아주 비싸고 매력적인 이 옷을 입고 파리 중심가로 나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보이는지 보기 위해서이지요. 여자들이 치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대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한 여자가 돈 때문에 어떤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나는 비난할 생각이 없다. 돈은 성공의 표현이며 그 여자는 바로 그 성공에 매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역설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무엇보다도 백만장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0만 굴덴, 즉 오스트리아 화폐 단위를 가지고 있으면 빈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백만장자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백만장자는 말 그대로 100만 굴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부자를 의미한다. 100만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독일의 백만장자와 이탈리아의 백만장자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 이탈리아에서는 백만장자가 별로 큰 부자가 아닌 반면 독일에서는 대단한 부자이다. 그리고 미국의 백만장자는 독일의 백만장자에 비해 2배 이상 부자일 것이다. 또 유로화로 계산해서 백만장자를 꼽는다면 그 안에 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자를 계속 백만장자라고 부른다. 나는 백만장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는 애써 일할 필요가 없으며 사장이나 고객에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다. 또한 자기와 맞지 않는 것에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달리 자신의 호사스러움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백만장자이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50만 달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향과 그에게 주어진 의무,
예컨대 가족의 부양 의무 등에 따라 다르다. 음악에 열정적으로 심취하는 사람은 골동품 시계를 수집하는 사람에 비해 돈이 덜 들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냐 혹은 대가족을 거느린 사람이냐에 따라 또 다르다. 당신의 부인은 얼마나 요구가 많은 사람인가? 그녀는 소박한 옷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밍크 코트나 보석을 좋아하는가? 만약 그녀가 은행 잔고를 늘리는데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결코 백만장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밍크 코트, 자동차, 보석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으며 언젠가는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은행 잔고를 만족할 만큼 채운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는 밑빠진 독이다.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어떤 것이다. 뱀이 마술사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의 최면이 걸려 있다. 그러나 돈과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며 오나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의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상승하고 있는 주가를 뒤쫓아가기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주식시장에서 더욱 유효하다. 돈에 대한 열정은 자칫 병적인 인색함이나 혹은 그 반대로 병적인 투자를 초래할 수 있다. 한 부류는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 집착하고 또 다른 부류는 더 많은 돈을 쓰는데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인다. 특히 돈에 대한 인색함이 병으로 나타난 경우를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백만장자의 몇 배나 되는 돈을 가졌던 미국의 거부 폴 게티는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 전화를 하려고 하면 공중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쫓아보낸 사람이었다. 커피숍에서 블라우 씨가 친구와 나눈 이야기가 재미있다. 우리 마누라는 나만 보면 돈을 달라고 저러는 통에 미치겠어. 그러자 친구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물었다. 부인은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쓴대? 모르지. 아직 한 푼도 줘본 적이 없으니까. 위에 일화에 나오는 백만장자는 모두 지독한 구두쇠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색한 사람은 물질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결코 진정한 의미의 백만장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 앞서도 말했듯이 백만장자라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수전노는 결코 독립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든지 아껴야 한다는 강박감에 눌려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비싼 차를 살 수 없으며 언제라도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도 없다. 그에게 있어 돈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은 금지되어 있다. 그렇다면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살 수 있고 소비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역시 독립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돈을 써 없애므로 다시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눌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그의 고용주나 고객 혹은 수입의 원천이 되는 그 무엇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이 두 양극단의 사이 어딘가에 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만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숨에 백만장자 되기.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음에 세 가지이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셋째, 투자를 한다. 물론 이 이외에도 상속이나 복권 당첨 등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방법과는 달리 임의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첫째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알기에도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결혼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 하나로 부자가 된 사람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빌 게이츠가 떠오른다. 그는 훌륭한 아이디어와 정확한 직관력으로 이미 30대에 미국 최고의 부자로 부상했다. 또한 월마트의 샘 월튼이나 맥도날드의 창시자를 생각해보라. 그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 발명가 정신의 사업적 두뇌가 잘 결합되어야만 백만장자를 꿈꿀 수 있다. 콜라의 제조 방법을 최초로 개발했던 약사는 이 세계적인 상품의 토대가 되는 기본 제조법을 단돈 몇 달러의 코카콜라 창업자에게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이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내 전문 영역은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가능성, 즉 투자이기 때문이다.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나는 그동안 외환, 원자재, 현물, 선물 등 모든 유가 증권에 투자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쥐리히, 도쿄, 부에노스아이레스, 요하네스버그, 상하이를 가리지 않고 투자했다. 주식, 국채, 외환, 신발, 가죽, 콩을 비롯한 모든 곡류, 섬유, 자동차 타이어, 철, 커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카카오, 위스키, 귀금속에 투자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가가 오르는 곳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곳에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바람이 부는 대로 경제나 정치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호경기나 불경기에도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도 가치 상승이나 가치 절하가 있을 때에도 모든 영역에 투자를 하였으며 이렇게 잘 살아남았다. 정말이지 1924년 이후로는 단 하룻밤도 주식을 생각하지 않은 밤이 없었다. 나는 증권 투자자였고 지금도 그렇다. 언론에서는 나를 가리켜 증권 시장의 거목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목은 실수를 모르는 존재이지만 나는 분명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오랫동안의 경험을 쌓은 증권 전문가일 따름이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어제가 어떠했고 오늘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다. 내 동료들 말에 따르면 그것은 아무나 터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나는 상당히 많이 아는 셈이다. 80여 년간의 증권시장 경험은 내게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사실이다. 미술에서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도 초현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로는 다리를 위로 치켜들고 머리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처럼 그 곡선을 뚜렷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미국의 유명한 관료이자 4명의 대통령 밑에서 경제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던 버나드 바루치처럼 나 역시 자칭 투자자라고 칭한다. 나는 투자자의 의미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이해한다. 내게 있어 투자자는 지성인이며 정치와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해서 그것을 토대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심사숙고하는 증권 거래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소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 창녀가 될 때처럼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다음에는 재미를 붙이고 나중에는 돈 때문에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일까?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다. 더군다나 나처럼 은퇴의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말이다. 사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직업도 아니며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지적 행위이며 나처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는 정신적 체조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분야에서 그러한 모습은 점점 줄고 있다. 증권 거래인들은 대부분 언행이 거칠어 볼썽사나운 데다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갈팡질팡한다. 그들은 증권시장에서 오랫동안 카지노 노름만을 했을 따름이다. 나는 이전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다. 재무장관, 나는 될 수 없다. 은행원, 나는 되고 싶지 않다. 투자자와 주식거래인, 이것이 바로 나다. (1940년) 초 뉴욕에 거주할 때 미국 재무장관 자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다. 잘 나가던 증권 거래인이었던 나는 나치를 피해 파리에서 도망쳐 나왔다. 미국 생활은 금방 지루해졌다. 그저 책이나 보고 음악을 듣고 극장에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나는 월급을 안 받아도 좋으니 일자리를 찾기로 작정했다. 그때 사실 나는 내가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나는 골드만삭스에 들어가기로 작정했다. 현재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회사는 예나 지금이나 월스트리트의 가장 부유한 회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던 노인 월터 삭스는 매우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그는 즉석에서 인사부장을 불러 나를 소개했고 나는 두 사람 앞에서 내 요구사항을 이야기했다. 나는 히틀러를 피해 유럽에서 도망쳐 왔으며 젊은 나이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별도의 재정적인 지원은 필요 없으며 골드만삭스와 같이 좋은 회사에서 국제 자본시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결정한 셈이었다. 며칠 후에 면접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실망스럽게도 채용 불가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부유한 젊은 청년보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적을 달성하려는 야망에 찬 젊은이를 원했던 것이다. 내가 만약 비참하고 갈 곳 없는 피난민이었다면 그들은 아마 나를 채용했을 것이다. 얼마 후 그들은 한 젊은 청년을 채용했는데 그 이름은 로버트 루빈이었다. 그는 후에 가장 이름이 알려진 미국의 재무장관이 되었으며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추경 예산을 배분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그때 이야기를 하자니 한 가지 일화가 생각난다. 부자 그린에 관한 이야기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그는 빈의 한 수도관리소에서 요금 징수원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런데 지원 자격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린은 일자무식이었으므로 당연히 그 일을 얻을 수 없었다. 그는 그때 위로금조로 받은 교통비만 가지고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갔다. 온갖 시련을 겪은 끝에 시카고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그 빛나는 절약정신 덕분에 드디어 조그마한 회사를 차릴 수 있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한 대기업이 그 회사를 사겠다고 나섰다. 계약서에 자필 사인을 해야 하는데 그린은 사인을 할 수 없었다. 담당 변호사가 존경과 경멸을 섞어 한마디 했다. 글을 모르는데도 이 정도이니 만약 당신이 글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그린은 너무도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그야 당연히 수도요금 징수원이 되었겠지. 나는 글을 쓸 수도 있었고 읽을 수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